삼성이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외에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지 이틀만으로 투자 종용 논란이 사그라질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화재로 리콜 대상인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는 어렵다던 국토부가 뒤늦게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늑장 대처엔 알고 보니 리콜을 결정할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북한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선 핵심 시설의 해체 작업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영수증 등 증빙을 남겨 특활비 상당 부분을 양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는데 질게 뻔한 소송에 세금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혼 남녀를 결혼한 것으로 꾸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1000건이 넘는 불법 청약과 전매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따낸 분양권은 불법 전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삼성이 앞으로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첫 소식 오현태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삼성이 발표한 투자 계획 규모는 3년간 180조 원입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밝힌 작년 투자액 60조 원을 앞으로 3년 내내 투입하는 셈입니다. 180조 원 가운데 국내 투자가 130조 원인데 우선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평택 공장을 중심으로 100조 원 안팎이 투입됩니다.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로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 반도체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투자의 또 다른 축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으로 이 분야 육성에 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삼성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효과면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꾸준히 실행하겠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투자해서 직접 채용 4만 명을 포함해 모두 70만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산학협력 규모와 3차 협력사 지원펀드도 대폭 늘려 삼성의 역량을 중소기업 등과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좀 더 일찍 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정책에 부응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달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인도에서 만나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고 그제는 김동연 부총리가 평택 공장을 찾아 이 부회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늘 삼성의 발표는 정부가 재벌의 투자나 고용을 압박하거나 구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서 나왔습니다. 시중에 이런저런 논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출입하는 김기현 기자, 또 기획재정부 취재하는 임세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임세흠 기자, 그 김동연 부총리가 이틀 전에 삼성전자를 방문했을 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뒤늦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삼성은 발표가 다 준비가 돼 있었고 네. 청와대 또 기획재정부와 조율을 해서 이틀 만에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사실 당일날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은 투자 종용, 투자 구걸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틀 뒤에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런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에서는 이 투자를 늘려달라 또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놓은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이 생산 현장을 방문하는 행보가 부쩍 늘었단 말이죠. 예. 이렇게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벌리는 듯한 이런 행보가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김 부총리의 기업 방문은 삼성이 5번째였는데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밥을 한 끼 같이 먹고 그러고 나면 정경련이 각 기업들의 채용 계획 또 투자 계획 취합을 해서 발표하곤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 지표가 고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이든 누구든 찾아가서 어려운 얘기를 듣고
그걸 해소해 줄 테니까 투자를 좀 해달라 이렇게 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청와대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요즘 경제 지표가 계속 악화되는 데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청와대에서도 투자와 고용 창출 등 경제 분야 성과를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실제 김동연 부총리뿐만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 역시 최근 기업인들을 비공개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 정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상징으로 불리는 장 실장까지 투자 동료에 나선 셈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이 해외와 달리 국내 투자엔 시장 규제 등을 내세워서 유독 인색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경제 성장 때문에 재벌 개혁 기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개혁은 개혁이고 투자는 투자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재벌개혁은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의 핵심으로서 경제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같은 과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성장과 고용을 재벌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재벌개혁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은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들의 투자 확대 걸림돌을 걷어내는 일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성과를 위한 우클릭 아니냐는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경제계 분위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면 기업들로선 뭔가 당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가요? 삼성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삼성을 타겟으로 한 이 재벌개혁, 공정경제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이참에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삼성으로서는 반도체 백혈병 문제도 마무리를 지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호응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 투자 발표가 또 삼성에게는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나 채용 계획이 물론 대규모기는 하지만 꼭 정부의 요청이 있지 않더라도 삼성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투자, 또 꼭 해야 되는 채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수치거든요. 또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던지고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이 숨죽여 있던 이재용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도 삼성으로서는 반가운 일일 겁니다. 네. 와중에 어제 대통령이 이 붉은 깃발론까지 얘기를 꺼내들면서 규제 완화를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삼성이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가 좀 풀리는 것 아니냐, 또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해소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기업들 기대감 속에서 이제 경제 성장도 이뤄야 되고 또 반면에 또 재벌 개혁도 차질 없이 해야 되고 청와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으로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이게 대규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제 영역에 던진 일종의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원칙을 정하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문 대통령의 정치 방식으로 볼 때 일부 지지층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혁 행보는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개혁에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경제 지표가 구상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벌 개혁과 경제 성장 다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야 되겠군요. 오늘 김기현 기자, 임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해서 국토부가 강제로 운행 정지 조치를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연일 소비자들 불만이 쏟아지고 총리까지 질책을 하고 나서자 뒤늦게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 검토라는 초유의 강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운행정지 명령이 시행되면 대상은 리콜 대상 차량 10만 6천 대 중에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걸로 판정된 차량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현행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토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제 운행 정지에 대해선 미온적이었습니다. 애초 운행정지 명령과 같은 강제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밝혔다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진단이 제때 완료될지는 의문입니다. 전체 10만 6천여 대 중에 진단이 완료된 차량은 4만 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나머지 6만 대의 차량 점검을 끝내야 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강제 운행정지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를 어긴다 해서 벌금 등을 물리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편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주들은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고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렇게 사상 초유의 운행 정지 조치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사태를 키워왔던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어이없게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는 자동차 리콜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나나 기자입니다. BMW 코리아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건 지난달 말,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해 20넉 대의 불이 붙은 뒤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 나는데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정해놓은 리콜 시행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경우 매연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배기가스 부품을 얼마나 어떻게 수리했는지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 연식, 동일 부품이 전체의 4% 이상 혹은 50건 이상 결함을 일으키면 의무적으로 리콜하도록 법으로도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데도 국토부엔 자동차 리콜 기준이란 게 아예 마련도 돼 있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오는 데이터를 여기서 보다가 좀 이상하다, 이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조사에 들어가는 거고 계량화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도 제작사의 양심적인 판단과 자발적인 신고만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야지만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보통 1년이고 지난 다음에 난리가 난 다음에 그때서 움직이는 거 분명히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늑장 리콜이란 비난이 쏟아지자 국토부는 제도를 만들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리콜 조사 절차를 체계화하겠습니다. 국토부는 해마다 수십 건의 자동차 리콜 결정을 내리지만 거의 모두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입니다. 국토부 차원의 강제적 리콜은 지금껏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국내에서 불거진 BMW 화재 사태가 유럽으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BMW 측은 유럽에 판매한 차량들에도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32만 대를 리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원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검은색 BMW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엔진룸에서 발생한 불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집니다. 독일에서도 이처럼 BMW 차량 화재가 끊이질 않아 왔습니다. 슈피겔 등 독일 현지 언론은 한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와 관련해 유럽에서도 리콜이 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콜 규모는 32만 3,700여 대.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생산된 4기통과 6기통 디젤 엔진 차량으로 BMW 34567 시리즈와 시판 중인 SUV 모델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전체 차량 가운데 독일에서 운행 중인 9만 6천여 대를 우선 리콜한 뒤 다른 유럽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독일 경제 전문지 한델스 블라트는 특정 상황에서 EGR 냉각기에서 유출된 글리콜이 고온의 배기가스 속에서 오일 잔류물과 반응하면서 점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BMW 본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BMW는 북미에서도 5년 동안 4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11월에서야 140만 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고 영국에서도 지난 5월 라이트의 치명적인 결함이 논란이 돼 30만 대 이상을 리콜했습니다. I think consumers and drivers would expect that the powers that be have the power to stop serious safety problems happening. That's what we want to see. 당시에도 BMW는
이 같은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뒤늦게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가 시작된 첫날인 오늘 북한 이영호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처지가 비슷한 이란을 북측 고위급 인사가 직접 방문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유지양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나눕니다. 최근 상황과 양국의 이해를 논의하는 자리라는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첫날 만나는 거라 시점이 미묘합니다. 양국은 1980년대부터 핵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적이 있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제재에 대해서도 의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1차 제재는 달러화, 금, 철강 거래에 대한 금지로 핵협정 파기에 따른 겁니다. We think these sanctions are biting already, and we think they will continue to bite and cause significant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for Iran. Thanks very much. 11월부터 2차 제재가 시작되면 이란은 원유 수출과 금융 거래도 막히게 되는데 북한의 외화 수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때리기는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강경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핵 문제 해결 관련된 합의가 이행되더라도 비밀리에 핵 개발을 다시 한다면 언제든지 강력한 제재 압박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원유 수입량의 13%를 이란에서 들여오는 우리나라는 예외 국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 중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올 상반기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설업계와 금융계는 이번 제재로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를 상정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위성 발사장을 추가로 해체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전종철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다른 평가도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도 참관인단이 없었기 때문에 유효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턴은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면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최대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 종착역은 비핵화인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이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이 언급한 최대 압박도 따지고 보면 비핵화 견인을 위한 것이고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든 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도 정상회담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도 이런 분위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의 최근 위성 판독 결과 북한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해체 작업이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핵심 시설인 수직형 엔진 시험대 해체 작업이 포착됐는데요. 38노스는 영구적 해체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이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 기조 속에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낳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가 일부에 대해 영수증 처리하고 양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빙을 남기면 특활비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인데 결국 폐지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태은 기자입니다.
여야는 올해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활비는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영수증 내지는 증빙 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화되는 항목은 업무 추진비나 일반 수용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특활비의 상당 부분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증빙이 필요 없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였는데 영수증을 첨부한다는 건 사실상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사용처 증빙의 구체적인 수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폐지가 아닌 양성화는 반쪽짜리 개선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활비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소위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의 미수령이나 반납의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원내수석과 사무처 간의 협의에서 또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하에 반면 특활비를 받는 교섭단체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특수활동비 수령을 아예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는 계속해서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났는데 국회는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질게 뻔한 특활비 소송에 국회는 지금까지 2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썼고 앞으로 더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정보 공개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2004년에 대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소송전을 펼쳤습니다. KBS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 특활비 소송 지출 내역입니다. 18대 국회 이후 특활비 공개와 관련해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건 2015년 6월. 당시 국회는 1, 2,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1,600여만 원을 썼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소송은 져 결국 지난달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엔 20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이 다시 제기됐고 지난달 또다시 공개하란 1심 판결이 났지만 국회는 이번에도 소송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소송에서 약 2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한다는 게 어쨌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걸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는 좀 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질게 뻔한 소송을 이어가며 세금 낭비를 하는 국회를 고발하고 국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정보 공개를 거부한 서울시에 대해 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가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무원의 어떤 직무상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변호사 비용 항목을 연간 1,5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요새 인기 아파트 청약은 로또 당첨으로 얘기될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 보니 브로커 주도로 별의별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이혼 남녀가 서류상으로만 결혼을 하거나 한 남성이 세 자매와 차례로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아파트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 실태를 먼저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분양을 마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45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A씨 부부는 높은 경쟁률에도 너끈하게 당첨됐습니다. 자녀를 3명씩 둔 두 사람이 분양 직전 결혼을 해 자녀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양가족 6명 이상에 해당돼 청약 가점이 35점이나 추가된 겁니다. 가짜 결혼이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지만 불법 중개업체가 청약에 필요한 결혼 서류를 꾸몄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셋을 둔 남성 B씨는 자매인 두 여성, 또 이들의 사촌 여동생과 3차례나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업체가 알선한 건데 부산, 울산, 세종의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모두 당첨됐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서요. 나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줄 하지 마요. 이런 범행은 불법 청약 브로커 업체가 주도했습니다.
브로커는 청약 가점제에 유리한 다자녀 이혼 남녀 14쌍의 위장 결혼을 알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위장 전입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청약 통장 명의자 90여 명이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따는 분양권을 전매해 수익은 대부분 업체가 챙겼고 위장 결혼과 위장 전입에 이름을 빌려준 이들에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을 대가로 지급했습니다. 위장 결혼의 경우 수다가 아닌 한 서류만으로 구별하여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입일자 기준을 공고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은 900건 넘는 분양권이 전매 금지 기간 안에 불법 전매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런 불법 분양권 전매는 계속되는 단속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발이 돼서 벌금을 내더라도 억대의 이익금에 비하면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분양권을 구매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아파트 청약 발표 당일 자정 모델하우스 앞 간이 식당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입니다. 또 다른 모델하우스 주차장도 사람들과 차량이 빼곡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업자들의 이른바 떴다 방식 야시장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소위 피로 불리는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거래합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피가 억대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벌금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피값은 분양가 대비니까 건물로 사는데 대략 2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해요. 4억 5, 6천인데 피값이 5억 5, 6천. 그렇지, 5억. 매도자와 매수자 중 매도자만 처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들의 분양권 수요는 끊이지 않습니다. 매도 매수 양자 간의 처벌을 좀 강화하거나 현재 벌금 정도로 처분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계약 취소나 당첨 취소나 이렇게 좀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을 좀 만들어내면 아무래도 불법 사례들은 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웃돈은 보통 현금 직거래라 실제 돈이 오갔는지 파악이 어려워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자 야시장식의 오프라인이 아닌 SNS상으로 불법 전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 배당 사고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2천억 원 상당의 주식이 거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다른 증권사에서도 유령 주식이 거래되는 유사한 사고가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거래 시스템의 허점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모 씨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의 상장지수 펀드 660여 주를 샀습니다. 해당 펀드는 지난 5월 미국 시장에서 4대1로 병합되면서 수량은 4분의 1로 줄고 가격은 4배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씨의 계좌엔 가격만 4배로 올랐을 뿐 160여 주로 줄어야 할 660여 주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4배 오른 가격에 보유 물량을 모두 팔아 1,70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주식 500주가 시장에서 팔린 겁니다. 원인은 증권사가 제대로 입력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주식이 병합이나 분할될 경우 자동으로 고객 계좌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증권사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이상의 전문이 보면은 이 맞춰서 이제 그래저기 시키고 저산에 반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날짜로 보니까는 그거를 직원이 이제 놓치면서 또 매도 주문이 체결될 때까지 실제로 주식이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증권사는 약 500주를 급하게 매수해 사고는 막았지만 이 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며 1,700만 원의 수익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 주식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고 자본시장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활성화 측면에서도 제약이 되고 있고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 매매 시스템 전반에 걸쳐 검증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책에도 해외 주식에 대한 검증은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관 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가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2만여 개 파일 삭제한 거는 본인 판단이셨나요? 김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성한 판사 등 법관 뒷조사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과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긴급조치 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 징계 검토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인사가 난 지난해 2월 문서 파일 24,500여 개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무더기 소환 조사했습니다. 외교부 출신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지난 6일에 이어 오늘 재소환됐고 강모 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무관들 여러 명도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요구사항 등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보고 내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어젯밤 서울에서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대기가 몹시 불안정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데 그 장면이 KBS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도심 고층 빌딩 너머로 거대한 구름이 꿈틀거립니다. 한 줄기 섬광이 구름 속을 가르더니 날이 어두워지면서 쉴 새 없이 번개가 칩니다. 서울엔 비 한 방울 없이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어졌습니다. 구름 거기만 있는데 그렇게 치지? 저 안에 뭐가 있나? 위성 영상으로 확인한 구름의 정체는 경기도 동부 상공에 있는 30km 너비의 정난운, 즉 강한 소나기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의 정상부는 대륙권 꼭대기인 16km 높이까지 솟구쳤습니다. 꼭대기는 양전하를 띈 얼음이, 구름 바닥은 음전하인 물방울로 나뉘며 구름 전체가 거대한 발전기가 된 겁니다. 기상청 장비에는 1시간 새 136번의 낙뢰가 포착됐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지면이 가열되면서 강한 상승기류가 생겨 대기가 몹시 불안정해진 탓입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져 곳곳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생기고 벼락이 치면서 장대비를 뿌리겠습니다. 시간당 최고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총 강수량이 100mm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모여들어 불안정이 강해지는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간 계곡의 야영객은 상류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벼락을 막기 쉬운 산 정상 등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즉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정부가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각 가정에서 매달 전기를 얼마나 썼고 요금은 또 얼마나 나올지를 바로바로 계산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스마트 계량기인데요. 보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황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집 전기요금은 과연 얼마일까? 7월분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역시나 하는 반응입니다. 가곤 했는데 생각만큼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달이 문제예요. 정말 뜨겁잖아요. 검침 기간이. 그래서 다음 달은 정말 어떤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검침일에 따라 차이 나는 요금에 불만이 터져 나오자 한전은 24일부터 소비자가 검침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콜센터 안내는 혼란스럽습니다. 원격 검침하는 구획이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기가 나가기 전에 원격 검침 구획이 하나서 그 문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원격 검침이 가능한 이른바 스마트 계량기를 단 곳만 가능하다는 건데 한전 본사 얘기는 또 다릅니다. 일부 일선 사업소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방문 검침이나 원격 검침이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검침일로 최대한 변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깜깜이 요금을 없앨 방법이 바로 스마트 계량기입니다. 15분마다 자동적으로 전력 사용량 정보를 수집하는데 소비자는 휴대전화로 실시간 사용량과 예상 요금까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검침원 방문이 필요 없어 검침일 지정도 자유롭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보면 좀 예측을 해서 조금 더 써도 되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아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보급 속도. 2020년까지 모두 2,250만 가구 설치가 목표인데 현재까지 겨우 680만 가구, 30%밖에 구축이 안 됐습니다. 구축이 완료될 경우 수동 검침을 하는 5,200명 검침원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처럼 사상 최악의 폭염 탓에 올여름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에어컨 설치나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사들은 온종일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에어컨 대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 실태를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피부관리실. 에어컨 온도가 18도에 맞춰져 있는데 실내 온도는 30도에 육박합니다. 에어컨이 고장 나섭니다. 첫날 직원이 어지럽다고 하면서 토했고요. 또 더위에 지치니까 전기세를 2배로 내고 있고. 에어컨이 고장난 지 3주째, 영업에도 타격이 큽니다. 고객님들이 이제 없다고 컴플레인하고 가시고 아예 못 오시고 영업 손실을 계속 본 거죠. 가정집도 에어컨 고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은 8월 말에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열대 아래서 자는 방법이 없어서 이 선풍기 2대를 계속 틀어가면서 그냥 자다 깨다 하면 폭염을 견디다 못해 피신을 가기도 합니다. 더워서 결국 일요일 날은 친정 갔어요. 에어컨 기사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금방 갈게요. 설치와 수리 요청이 폭증합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약 100통이 넘게 통화를 했더라고요, 어제. 어제 하루에만. 늦은 밤에도 수리 요청이 계속됩니다. 하도 더우니까 늦게라도 오라고 해서 지금 오는 거죠. 폭염으로 에어컨 판매량과 수리 문의가 70%가량 폭증해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주문이나 수리 요청을 하시더라도 2주 정도 이상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록적인 폭염 속에 에어컨 대란까지 겹쳐 어느 해보다 힘겨운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대형 물놀이장 4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결합 잔류염소 수치가 해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합 잔류염소는 땀이나 소변이 소독제와 결합해서 생기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호흡기 장애나 눈병, 피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과 세계보건기구 등은 수질 검사 항목에 결합 잔류염소를 포함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얼마 전 봉침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알레르기 쇼크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벌침 독성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진료를 받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한의원이 진료를 중단한 채 잠겨 있습니다. 이 한의원이 폐업한 건 지난 6월 15일. 봉침 치료를 받다 쇼크를 일으킨 환자가 숨진 직후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38살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이곳을 찾아 봉침 치료를 받다 갑작스런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한의사는 옆 병원 전문의에 부탁해 응급치료를 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이거 119한테 아직 신고 아니냐고 해서 원장이 신고한 걸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6월 6일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등을 유발하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해 숨진 걸로 추정했습니다. 검사 치료 받아가지고 이제 대한의사협회나 알레르기과 그쪽으로 다시 저희들이 한번 또 자문을 또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2015년 4월 경남 창원에서 봉침을 맞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등 봉침 치료로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국방부가 모든 장성에게 지원하던 전용 승용차를 전투와 직접 관계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11월부터 전체 765대 가운데 417대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병들은 남은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전투 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9시 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2차 소환 조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대질 신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필요하다면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GS건설이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46살 김모 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석탄 이동 관로 안에 차 있던 석탄 분진을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우유 제품 가격을 오는 16일부터 흰우유 1리터 기준으로 3.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우유 측은 그동안 생산 비용 증가가 누적돼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일유업도 우유값 인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끼니 때마다 불 앞에 서서 요리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인지 요즘 간편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젊은 층뿐 아니라 집밥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에서도 간편식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4살, 6살 자녀를 둔 30대 직장인 정선영 씨. 퇴근 후 급하게 차린 저녁은 새우 볶음밥과 쇠고기 묵국. 모두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입니다. 시간도 없지만 최근엔 폭염까지 덮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간편식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불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간편식 사다가 이렇게 마트에 사다가 한 번에 해먹을 수 있으니까 저도 편하고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가 주 고객이던 가정 간편식을 요새는 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즐겨 먹습니다. 재료를 일일이 사지 않고 간편식 코너에서 한 번에 장을 봅니다. 다양한 채소와 양념이 한두 번 먹을 만큼만 담겨 있어 썰고 끓이면 금세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맛있어? 맛있네. 야채 버릴 일이 없고 너무 간편하고 시간 더 빠르죠. 이게. 그리고 집에서 하는 거는 된장 다 끓여야 되지, 육수 내야 되지. 이 같은 반조리 형태의 간편식은 중장년층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소비자의 60% 이상을 40, 50대가 차지합니다. 즉석 음식은 싫지만 편하게는 먹고 싶다는 소비자 심리가 담긴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따로따로 샀을 때보다 값이 최대 20%가량 저렴하고 음식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매력으로 꼽힙니다. 집밥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면서 국내 간편식 시장은 4조 원대로 5년 만에 2배나 급성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